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물마루 민재.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고물마루 아니에요. 오늘은 신차마루예요. 거의 완전 신차. 데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가뜩이나 이 차 출고된 지 더 얼마 되지 않은 메르세데스 벤츠 X247 GLB 250입니다. 저희 고객마루 채널에서 한때는 벤츠마루였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좀 벤츠가 조금 뜸했는데 최신 벤츠로 다시 돌아왔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은 원래 고급차를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 S클래스, 우리 사실 나 같은 9세대는 벤츠 이름은 무조건 S클래스지 뭐. 그랬는데, 아니, BMW도 원래 예전에는 7시리즈 같은 거 없었거든요. BMW도 고급차 만들고, 다른 사람들 자꾸 고급차 다른 회사들 자꾸 고급차 만들어요. 심지어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또는 에쿠스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는지 벤츠가 자기들도 싼 차 만들어. 그래서 80년대 1902를 만들 때만 해도 와, 벤츠가 이런 차도 만들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한 3년 전부터는 벤츠가 그 자동차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차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요. 이제는 제가 아까 이 바디코드가 X247이라 얘기했는데, 이제는 바디코드를 다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차종이 다양해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년대에 데뷔했던 W201, 1902 이래로 C클래스가 됐잖아요. 원래는 그게 벤츠에서 제일 작은 차였는데 90년대 말에 가서 우리가 A클래스라는 게 등장하죠. W169였죠? 예, A클래스. 근데 그 A클래스, 여기 사진 나가겠지만 그 A클래스를 지금 최신의 벤츠의 A클래스만 보시던 분이 그 A클래스를 보게 되면 야, 이거 경차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생겼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훨씬 멋진 A클래스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아마 유럽 사람들 정도까지만 조금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진짜 이거 벤츠로 인정할 수 없어서, 그나마 또 벤츠가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키워가지고 B클래스를 만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비라고 소개되는데 그게 B200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독창적인, 저희 리뷰에도 W245, B200 리뷰가 있죠.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랬던 벤츠가, 아니, 어느 날 원래 벤츠에는 갤린더바겐, SUV가 갤린더바겐 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GLS, 앞에 GL 붙으면 다 SUV야, 그냥. GLS, GLE, GLA, 그러더니 GLB가 또 나왔어요. 지금 나열하는 것도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벤츠 이러면은 후륜구동 세단의 대명사라는 게 딱 그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최신 A, B는 또 아니야. 그냥 전륜구동 베이스 차예요. 벤츠가 만들면 뭐가 다를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 우리 포르쉐 까이엔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했죠. SUV도 포르쉐가 만들면 다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거죠. 누가 만들어도 SUV는 똑같다. 그래서 제 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큰 SUV, 벤츠 마크를 붙인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또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잖아. 더 다른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벤츠는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남들 지금 이 정도 클래스의 지금 차는 국내에는 셀토스, 코나는 이거보다 작은 것 같아. 어쨌거나 코나, 셀토스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유럽산도 푸조도 있어요. 지금 푸조도 와 있기 때문에 같은 이 클래스에 겹치는 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차들이 이거보다 싸단 말이죠. 그럼 이게 비싼 이유가, 그럼 앞에 삼각별 달고 있어서 비싼가? 과연 그럴까? 아니면 정말 뭔가를 좀 다르게 만들었나?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차는 외형은 GLB라 그래서 저는 오면서 B클래스를 연상했어요. 맞잖아요. B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도시명 SUV? 근데 그것도 말이 이상해. 무슨 SUV를 또 도시명 SUV는 또 뭐예요? 도시에서만 탈 건데 SUV를 왜 사지? SUV는 자연으로 좀 가고 그러기 유리한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건 없지? 시골형 쿠페는 왜 없지? 괜히 쓸데없이 생각이 너무 많은가요? 어쨌건 저는 B클래스, GLB라 해서 끝에 B를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차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와서 봤는데 이상하다. 내가 어저께까지 잠깐 타던 GLK, 그러니까 GLK는 여러분 C클래스 베이스거든요. X204예요. 그러니까 W204를 베이스한 건데 그거보다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세대 앞에 C클래스 베이스보다
다음 세대 B 클래스는 더 큰 거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도대체 이게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지? 그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어떤 집 가보면 동생이 밥 더 많이 먹어가지고 키가 클 수도 있잖아. 그런데 외형은 일단 외형 디자인은 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멋있다, 멋이 없다 이렇게 딱 제가 기준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귀여워요. 나름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인데 이 귀여운 디자인이 왜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GLB도 그렇지만은 또 GLC는 안 그래. 근데 GLE에 가면 최신 GLE 보니까 이렇게 캐빈을 살짝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위로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뻥그 솟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나름 귀엽고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도 있고 또 뭐랄까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유럽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차도 그래. 디자인은 이 차의 전작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X204 GLK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GLK는 굉장히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GLB는 아무래도 신세대니만큼 곡선을 좀 많이 넣었어요. 곡선이 앞모습은 뭐랄까요? 이게 원래 모든 차가 이 프론트 마스크가 사람도 그렇지 프론트 마스크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은 그냥 귀여워요. 그게 컨셉인가? 그냥 귀여운 느낌인데 나름대로 B 클래스라고 하면서 크롬 장식은 굉장히 많이. 이거 봐서 이 그릴은 그랜저랑 비슷한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가로 그릴도 아니고 세로 그릴도 아니고 격자 그릴이다 그냥. 근데 SUV인데 여기에 크롬 범퍼 맨 하단부의 크롬 장식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러면 이제 산에 가지 말으란 얘기죠. 산에 가는 순간 이거 망가지거나 기스 갈 거 아니에요? 기스래요. 스크래치?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너무 우리 생활에 침투했어요 그 단어가. 옆모습은 정말 엄청 길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 예? 너무 길어서 보나마나 이거 엄청 길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뒤에 오버행은 또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죠. SUV들이 의외로 운동 성능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뒷모습이 여기서 보시면 보이세요? 뒷모습. 이 차는 솔직히 뒷모습이 멋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승객실이 싹 좁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벤츠가 제가 볼 때 이거를 디자인 컨셉으로 잡았어요. 요즘 나오는 E클래스, 지금 GLB, GLE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성능도 추구할 수 있고 아무래도 윗부분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자, 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문이 잘 안 닫혀. 너무 새 차라 가지고. 이거는 뭐랄까, 너무 예의 바른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세게 닫아야 돼요. 근데 이거 좀 낡으면 괜찮아져요. 새 차라서 그래요. 배기량은 2000cc. 이 차는 지금 GLB 250이니까 가솔린 엔진이에요. 특이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SUV 이러면은 무조건 디젤 엔진이 표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디젤 차는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낡으면, 조금이 아니다, 한 10만 킬로 이상 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태생적인 고장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고장들이 너무 치명적이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엔진을 한번 볼까요? 네, 저희 편 저번에 그 W245 B 클래스 마이비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벤츠가 전륜구동차를 만들면서 무언가 다른 회사랑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엔진을, 정확히 말하면 FF,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드십, 엔진을 안으로 집어넣은 미드십 설계를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 W245를 끝으로 이제 벤츠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평범한 압축보다 더 앞에 엔진을 얹은, 그냥 이런 배치는 지구상에 지금 현재 너무나도 흔한 배치죠. 지금보다는 그게 한 80년대 대유행을 했죠. 보시면 엔진은 굉장하네요. 그 기술적으로 보이는 몇 가지가, 직분사 연료 레일이, 그러니까 연료 분사를 보통 우리가 직분사라고 하더라도 헤드 옆구리에서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맨 위로 정중앙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가져야 되죠. 그럼 여기에 있던 스파크 플러그는 어디로 간 거야?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스파크 플러그가.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테이크 밑에 가려놔서 점화 코일이 있고, 스파크 플러그를
요 옆구리에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하고 지금 반대로 배치를 했어요. 스파크. 사실 스파크 플러그가 정중앙에 있는 게 좋죠. 아, 좋은가? 옛날에는 그랬지.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이제는 아니야. 분사를 중앙에서 하고 스파크 플러그가 옆구리에 있는데, 와, 이거 나중에 스파크 플러그 교환하려면은 터빈, 요 앞에 지금 터빈이 있거든요. 터보 차저가 있거든요. 터보 차저가 식을 때까지 하루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비사 손 다 뒤어. 그 이외에는 지금 흡기가 뒤로 가 있고, 인테이크가 뒤로 가 있고, 배기가 앞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터보 차저가 여기 달려 있고요. 네, 좀 터빈 게이트 작동은 모터로 하고 있죠. 최신차니까 뭐 최신차는 다 그렇죠. 여기 이리로 와서 인터쿨러가 앞에 있고, 요즘 뭐 자동차에 따라서는 인터쿨러를 그냥 엔진에 붙여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고압, 아무래도 직분사다 보니까 고압 펌프가 달려 있죠. 네, 그리고 인터쿨러를 거친 공기가 이 밑을 거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변속기는 이제 이 차는 변속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변속기는 8단 DCT예요.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죠. DCT 지금 제가 보니까 코나, 셀토스가 또 그렇더라고요. 셀토스가 DCT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DCT는 아반떼도 DCT다, 그죠? 그 DCT는 뭔가 일반적인 우리 유성기어 작동의 자동 변속기보다 뭔가 연비나 성능의 장점을 주기 위해서 했다면 메르세데스 벤츠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달리 변속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전륜구동형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CLA 또는 A45AMG 이런 거 개발하면서 변속기 회사랑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던 변속기, DCT 변속기가 있잖아요. 전륜구동형 변속기는. 그러니 뭐 그거 써야지. 그래서 쓴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이거를 소비자를 위한 것보다도 있는 거 쓰다 보니까 나온 결과가 아니던지. 여기 에어클리너 박스가 여기 있어요. 정비성은 굉장히, 벤츠가 다른 건 몰라도 정비성은 좋아요. 그 다음 배터리가 있죠. 예, 배터리도 여기 엄청, 이건데 왜 열려 있었지? 이거 누가 점프를 했다는 뜻인데 아마 출고장에서 써먹었을 거예요. 예, 원래는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 차는 현재 출고 가격이 6,320만 원짜리거든요. 예? B클래스가 6,320? 가만히 있어봐. 그럼 E클래스 가격인데? 아니 근데 뭐 크기가 E클래스가 더 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얘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셔터워를 봤는데 그냥 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다소 이 가격대의 차, 최신 유행을 보건데 이 가격대의 차로서는 그냥 온통 철로 된 모노코크 바디가 다소 좀 성의 없는 건 아닌가. 너무 그냥 구태의연한 재료로 만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차 공차 중량이 1600kg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놀라워요. 물론 부피도 크지만 이게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만들었으면 이 크기를 1600kg로 만들었을까? 하여튼 벤츠는 남달리 무겁게 만드는 재주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또 이유가 있어요. 타보면은 그만큼 바디 강성 같은 곳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결론은 엔진의 배치 방식은 그냥 FF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또 이제 사륜구동이지만 FF, 그러니까 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이 되는 거죠. 서스펜션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차가 크니까 잘 보여요. 일반적인 스트로 타입이에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로암이 이게 참 신기해요. 로암을 그냥 기역자로 된 일체형 로암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벤츠가 여지없이 가격 순서대로 서스펜션이 가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C클래스로 가면은 로암이 2분할이 돼요. 그러면 재료가 두 가닥 늘어나고 조립할 때 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로암은 놀랍게도 알루미늄 주물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클이 알루미늄이에요. 그 너클에 댐퍼가 연결이 돼, 스트러치 연결돼 있죠. 캐스터가 굉장히 큰데요. 옆에서 봐도 이 스트러 타입은 그냥 눈으로 보면 캐스터가 보이잖아요. 캐스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원래 큰 캐스터가 이 벤츠의 특징이거든요. 뒤는 어떻게 만들었으려나? 뒤는 멀티링크예요, 당연히. 멀티링크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산타페, 투싼 다 멀티링크를 쓰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쓰는 멀티링크보다는 약간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재질도 재질은 뒤는 다 철이네요. 너클만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로암이 이거는 진짜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로암이 철 재질이긴 한데 아연 도금이 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이제 저가형 차들은 잠깐만
쑥어졌다가 폈더니 이게 현기증이 왔어. 보통은 로암이 그냥 검정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서 이게 한 10년이나 좀 지나면은 거기가 부식이 심각한 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로암이 아연 도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물이 많이 묻는 부분이나 부식에 대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차를 아는 회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옛날에 삼성 SM5인가요? 완전 1세대 말고 2세대 나온 거 있잖아요. 닛산 티아나 를 가지고 들여 만든 거는 뒤쪽 서브프레임하고 로암이 다 썩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 벤츠도 그런 흑역사가 한 번 있었거든. W204 C 클래스가 뒤쪽 서브프레임하고 링크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리콜 한번 해줬거든요. 아, 그때 이제 교훈을 얻었군요. 철을 쓰되 이제 오랜 시간까지 버틸 수 있게 신경을 썼어요. 뒤에 온 김에 트렁크 한번 볼까요? 예, 이제는 뭐 그냥 어지간하면 전동 트렁크군요, SUV들은. 아니, 오늘 왜 이거밖에 안 열리는 거야? 좀 더 열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근데 차가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짐을 굉장히 많이 실어놨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벤츠 특유의 이 밑에 공간. 예, 이제 스페어 타이어는 없군요. 이 밑에 무슨 비밀 공간은 이렇게 많을까? 근데 여기 보세요. 뒤에 이 보강바. 나 이런 거 보강바가 아니라 저거다. 시트다. 뒤에 시트가 또 있어요. 뒤에 이게 7인승이군요. 예, 저는 사실 뭐 7인승 뭐 5인승 그 구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7인승이 되면 5인승이랑 뭐가 다른 거죠? 법적으로 달라지는 점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버스 전용차를 간다거나 그것도 9인승 부서돼요? 그럼 7인승은 뭐하러 여기에? 욕먹을 것 같은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사람을 태운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비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에 지금 사람이 타라고요? 여러분이 항상에 가세요, 지금 그 상황이? 네, 저는 휴머니스트라서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의자는 당장 떼서 버려야겠네요. 네, 실내를 한번 볼까요? 실내를 딱 문을 여니까 요즘 차들의 친숙한 가죽 시트가 보여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여기 살짝 울어있죠. 이렇게 가죽질도 울어있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제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그 말을 지금 또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아주 자주 봐오던 인조 가죽이 바로 그것이야. 예, 이거 전혀 가죽이라고 말을 하기도 참 미안할 정도의 가죽 시트예요. 이게 어떻게 가죽이야? 예. 그래서 그도 안 하든지 이 부분 엉덩이에 닿는 부분은 그냥 아예 가죽 안 썼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있군요.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멋있게 만들까라는, 멋있어 보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해요. 여기는 되지도 않는 레드 스티치는 도대체 물론 이제 멋은 있지만 요 부분은 지금 순정 출고 아니에요. 이건 지금 교환하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카본처럼 카본도 아닌 것이 카본 비스꾸리하게 그 장식물. 근데 이제 우드를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걸 또 했겠죠. 그 이외에는 그냥 단단한 플라스틱. 이건 정말 의외예요. 벤츠가 이제 이런 걸 하다니. 하지만 대시보드는 여기 충격에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긴 또 아니야. 와, 이게 예전 벤츠는 여기도 다 부드러운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만 가리고 여기만 보면 현대차라 그럴 수 있을 정도예요. 계기판은 그동안 뭐 이제 최신 벤츠들에서 무수히 봐오던 와이드 스크린이 달려있죠. 이거 벤츠에서는 뭐라고 부르던데 뭐 울트라 와이드 뭐 어쩌고 하는 말 이름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그냥 좌우로 긴 계기판. 근데 최신 공조기는 이제 다 이 타입으로 가기로 했나봐요.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고, 무엇보다도 저 중요한 거는 키를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LED가 들어와가지고 무드등이 쫙 들어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늘 말하지만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최신 유행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니까 해줘야지. 이거 뭐지? 패드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는 조그 셔틀이 있었다 보면 지금은 이제 터치패드가 있네요. 역시 신세대다워. 스티어링 휠은 그냥 AMG인데요. 이제 그냥 차가 모든 차가 다 스포츠카가 되기로 했나봐요. 모든 SUV도 스포츠카 같은 핸들,
다 달아주고 있어요. 시트는 편해요.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아까 뭐 차 지금 우리가 겉모습 봤지만 뒷좌석이 이거 봐요. 또 문 또 안 닫혔어. 뒷좌석을 한번 만들어보죠. 네, 우와, 이거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지금까지 타던 차들하고 느낌이 다른 게 왜 이렇게 뭐가 다를까? 문지방이 낮아요. 네, 문지방이 낮다는 건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겠죠. 문지방이 낮고 문을 열으니까 너무 개방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좀 생소할 정도인데 뒤가 넓기는 한데 뭔가 휑한 느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좁진 않아요. 굉장히 커요. 실내 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 문 밑에 보시면은 이 고무로 다 가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문 밑에 긁히거나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저는 사실 이거 뒤에 문도 그러네. 모든 문이 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촬영을 오는데 잠깐 이 차 타고 이동했거든요. 문 4개를 다 4명이 탔는데 문 4개 중에 3개가 들닫혔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랬을 때 경고음이 의외로 세지 않았다는 거. 그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근데 그거 외관상으로 한 가지 또 특이한 거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이 SUV에서 진짜 제가 제일 갖고 싶은 제일 칭찬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플라스틱 가니시. 이게 언젠가부터 원래 예전 유럽차 그러면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끝 부분에 여기 지금 범퍼도 보면은 여기 지금 도색이 안 돼 있잖아요. 앞에도 그런가? 네, 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 비포장도로 흙이나 이렇게 닿을 수 있는 부분에는 지금 전부 그냥 아무런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은 순수한 검정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예전에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BMW X5 1세대가 이렇게 나오다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저기를 다 페인트를 칠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시아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뭐든지 다 칠이 돼 있어야 되거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유럽차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완전 유럽차는 여기도 다 그냥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칠되어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건 범퍼잖아요. 예? 범퍼면 완충 장치인데 우리가 주차하다가 뭐 툭 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툭 치면 기스가 영역시 다 가잖아요. 그럼 이거 물어달라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까지 굳이 이렇게 칠되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범퍼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막 긁힐 수 있는 물건이라서 막 내가 신경 안 쓰고 막 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요즘 차들이. 근데 그래도 이거는 반 정도는 제가 원하는 걸 해줬습니다. 반 정도만. 반은 못하고. 그게 메르세데스 벤츠예요.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안에도 두 가지 세력이 있겠죠. 다 칠하자, 하지 말자. 그래서 타협했어, 둘이서. 좀 주장을 강하게 해서 여기 다 그냥 시커먼 범퍼로 했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게 진짜 멋있을 텐데. 타이어를 한번 볼까요? 휠 타이어를 안 봤습니다. 휠에는 뜬금없이 AMG라고 지금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런 SUV에 AMG 마크가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브레이크는 뭐 그냥 저쪽에 피스톤이 안쪽에 있는 슬라이드 타입. 와, 이제 차가 출고된 지 얼마나 깨끗하면 캐리퍼가 지금 손으로 만져져요. 네, 하지만 디스크 용량은 굉장히 키워놨죠. 타이어는 휠과 타이어는 23550의 R19예요. 그리고 타이어는 피렐리 P0 뭐라고 돼 있어요. 뒤쪽도 보시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의외인 것은 차 크기가 굉장히 커서 제 생각엔 뒤에도 벤틸 디스크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솔리드 타입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차가 전륜구동이지, 베이스잖아. 맞지 뭐. 전륜구동 베이스면은 맞죠. 내가 좀 착각을 또 했어. 벤츠 이러면 당연히 후륜구동일 거라고 자꾸 벤틸 디스크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보시면 캘리퍼도 굉장히 작죠. 똑같아요. 휠 타이어는 앞뒤로 똑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주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이 플라스틱 이 사이드 가니쉬가 다 좋은데 왁스가 묻으면 이렇게 돼요. 이걸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 극혐하겠는데. 이게 지금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차인데 지금 벌써 완전 플라스틱 다 뭐 햇빛에 바랜 것처럼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까만색 플라스틱 사이즈 가니쉬는 저처럼 세차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아이템이었군요. 그런 분들이 극혐할 만도 하다.
그러면 주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딱 시동음이 이 차 지금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디젤 차만큼 달달거리지는 않는데 가솔린 엔진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시끄럽거든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은 최신 벤츠 사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자기 차는. 원래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믿지를 않아요, 다들. 아니, 왜, 그러면 돌아오는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아니, 벤츠가 왜 이래요? 그러니까 벤츠는 뭐, 벤츠에 거는 기대는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엔진 소리도 나지 말아야 되고. 한데, 그 오해가 있는 게, 역대로 벤츠 엔진음이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차 이거 구입하신 지 얼마 되셨다 그랬죠? 2주 정도 됐습니다. 예, 2주 정도 타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막상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시끄럽지 않죠. 네. 이렇게 서서히 갈 때는 시끄러운데 고속으로 가면 또 의외로 그렇게 안 시끄러워요. 계기판이 이렇게 와이드로 됐잖아요. 이걸 벤츠에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울트라 와이드 뭐 어쩌고 부르는데 이거 되니까 좋은 점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대시보드가 지금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쭉. 그 바람에 앞쪽 시야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 덕분에 이제 앞쪽 유리 쪽이나 시야는 좋은데 본네트가 이렇게 높죠? 본네트가 압박감을 깨주네요. 이게 첫 딱 움직였을 때 느낌은 아까 외형으로 봐도 차가 컸잖아요. 보통 외형으로 봐서 커도 막상 운전하면 크게 안 느껴지는 차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딱 운전하니까 더 크게 느껴져.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에 적응하기 조금 어렵겠어요. 그리고 끝에도 이렇게 라운드 가져가지고 이 차 끝 모서리 부분도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타는 얘기인데, 이 DCT 특유의 그 쑥 나가는 느낌 있잖아요. 우선 제가 이렇게까지 쑥 나가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쑥 나가요. 저기 주차장 같은 거, 마트 주차장 같은데 서서히 가고 싶은데 이 DCT가 기어가 자기가 알아서 딱 변속하면서 갑자기 쑥 나갈 때가 있대요. 네, 가끔씩 있습니다.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대요. 이거는 좀 불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DCT가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생각해보면 잘 나간다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무슨 뭐 다 복수종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시속 한 50km에서 60km 됐는데 방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을 정정해야겠어요. 속도가 붙어도 엔진이 계속 시끄러워요. 이거는 정말 배기음이 아니라 순수한 엔진음이에요. 나쁘진 않아요. 심지어 지금 허빈의 샥샥 소리까지 야, 이거 이제 의외인데요? 왜냐하면 순정차에 이런 나는 차가 잘 없잖아요. 이건 뭐 자기가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뭐 타셨다 그랬죠? 벨러스터 N 탔었어요. 그렇죠. 벨로스터 N? 예, 벨로스터 N을 타다가 이 차로 바꾸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이한 차량 변경 이력을 가지신 오너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터빈 소리는 이 차가 지금 벨로스터보다 더 나요. 벨로스터도 이렇게 쉐기 소리 안 나잖아요. 네, 이렇게 크게는 안 납니다. 예, 이거는 와, 이거 좀 심한데 무슨 부스트가 어디 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음이 나요. 최신차는 더 이상 이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일단 바디 강성은 더할 나위도 없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이 부피에 1600kg가 넘는데 바디까지 약하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바디라도 튼튼해야지. 그 무게가 결국은 이 바디를 구성하는 데서 왔을 거잖아요. 서스펜션은 이런 거예요. 보통 제가 SUV 다른 회사 잘 안 타거든요. 근데 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SUV들은 딱 타도 벤츠 세단을 탔을 때의 그 서스펜션 세팅의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이거는 타봐야만 알 수 있는데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고 정말 적당히 쫀쫀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여기도 있어요. 그 서스펜션 세팅의 일관됨은 정말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왜 좀 다른가 하면은 BMW 같은 경우는 SUV를 마치 너무 승용차처럼 딱딱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벤츠는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또 반대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SUV 특유의 또 약간 좀 너무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당해요. 정말 이 느낌은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이런 SUV들은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은 5분 이내에 운전대를 넘겨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뭐 엔진은 좀 시끄럽고 이런 거는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서스펜션이 출렁거리거나 이게 스티어링 휠 반응이 이렇게 이상한 차들은 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타이어 주행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을까요? 놀랐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SUV라고 위로 좀 솟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바람 소리, 풍절음도 별로 안 나요. 그래서 터빈음을 이렇게 크게 해놨나? 이게 풍절음인지 터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게 2000cc잖아요. 이게 출력이 몇 마력이죠? 224마력입니다. 예, 224마력이면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A45 AMG처럼 세지도 않고 또 일반적인 2000cc 가솔린 엔진보다는 조금 센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데도 뭐랄까요, 차가 크니까 저속 토크도 크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차는 지금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초동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속 토크가 약하면은 굉장히 괴로울 거라는 거죠. 저속 토크가 약하지 않아요. DCT는 왜 이렇게 충격이 큰 거야? 심한데요? DCT는 셀토스 거보다 지금 충격이 더해요. 근데 그거는 뭐 좀 쓰다가 또 길이 들 수도 있으니까 자동차 저기 AS 가면 이 정도 충격으로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다고요. 신기한 건 차마다 조금씩 차이가 또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차시의 엔진음은 이래도 되나 싶은데요. 이래도 될까요 싶어요 지금 소리가. 이 기술의 발전이 출력도 올리고 연비가 좋아진 거는 맞는데 이런 감성적인 소리는 발전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흡사 똥차이 그것 한 10년은 지난 베르나이 그것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노래를 크게 틀면 돼요. 그것도 썬루프는 기본인가요? 네, 기본. 그러니까 앞뒤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굉장히 크네요, 썬루프가. 근데 이게 차가 워낙 크니까 2000cc 가솔린 엔진으로는 저속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지금 자동 변속기가 이 8다인 DCT가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굉장히 커버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그렇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이 벤츠들이 예전에는 처음 움직임이 굉장히 둔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차들은 뭐 그렇게까지 둔한 차는 없어요. 근데 스티어링 이 조작, 이 반응하고 이 브레이크 페달 필링은 이건 뭐 거의 승용차라 그래도 과언이 없네요. GLC는 이거보다 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GLC는 후륜구동 베이스가 될 것이고, 요거는 전륜구동 베이스의 가장 큰 차가 되겠네요. 벤츠에서는요. 지금 하체 쪽에는 알루미늄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 노면에서 오는 이 충격이 그 알루미늄이라는 소재의 특유의 그 진동이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이게 밝은 데 갈 땐 잘 몰랐는데 약간 어두운 데 왔더니까 이 무드등이 대단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퇴폐스러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이 바른 생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지금. 이 무드등이 제 기억에는 이제 처음 봤던 게 포르쉐 996 있잖아요. 거기는 도어레버 손잡이 끝에 조그마한 LED 같은 게 하나씩 박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 차들은 뭐 BMW X 시리즈에 가서 몇 개 조금 도와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무드등이 뭐 지금 앞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건 취향의 문제겠지만, 예, 저는 그래요. 뒤에는 거의 없습니다. 뒤에는 없어요? 네, 뒤에 발치에 좀 있고. 다음엔 뒤에 타야겠네요, 저는.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은요, 아가씨들 나올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술만 먹으면 상관없는데 아가씨까지 나올 것 같아, 여기 지금. 이 색깔이 조절이 되나요? 네, 조절됩니다. 아, 그래요? 순정인데도 조절이 돼요? 네. 운전자가 조절할 수 있나요? 네, 조절됩니다.
제가 어떤 차는 탔더니까 색깔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 빨갰다가 파랬다가 막 이러는 종류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집중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한 군데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을 안 시켜줘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2주 타셨으니까 좀 물어보기는 좀 그런데 연비는 어떤가요? 연비는 그냥 평범하게 타면은 도심에서 한 8에서 10 정도 나오고 어우, 차 크기에 비해서는 훌륭하네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면 한 13 정도 나오고 연비 주행하면 한 15 정도 나옵니다. 와, 엔진 시끄럽다고 뭐라 할 게 아니네요. 예, 연비를 적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이해해야 돼, 그죠? 이게 지금 뭐가 좀 다른가 하면요, 방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큰 요철을 만났잖아요. 그때 딱 벤츠의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허둥거리지 않고 착 붙어서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딱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승차감이야말로 기준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일생을 구형 에쿠스를 타고 싶던 분이 이걸 타면 말도 못하게 딱딱할 것이고, 일생을 유럽차, 그러니까 과거의 유럽차만 승용 세단만 타고 싶던 분이 이걸 타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딱 세팅이에요, 지금. 그래도 제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일관됨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걸 잘 못하는데, 작은 진동에는 굉장히 딱딱하다가 큰 진동에 출렁거리는 차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요철 넘을 때 보면 이게 지금 큰 휠하고 스포츠 타이어가 달려 있어가지고 진동이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이거를 또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진동을 억제하려고 부싱률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약간 이 덜덜거리는 느낌이 싫거든요. 근데 이건 그건 없어. 이건 부싱률은 정말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벨로스터 N이 첫 차였고 지금 두 번째 차가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차에 대한 경험이 사실 별로 없는 편인데 제가 드는 우려는 너무 좋은 차를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차를 사야겠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쪽은 지금 이거는 뭐죠? 그냥 아무 기능 없는 손잡이. 그냥 마치 아우디의 시프트 레버처럼 생긴 손잡이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불만이었거든요. 여기 지금 터치패드 때문에 나의 오른손은 그러면 어디에 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해답을 찾았어요. 손잡이를 달아줬어요. 벤츠 특유의 와이퍼 조절 방식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레버 형상은 바꿨어요. 그러니까 벤츠가 그게 다르죠. 저기 벨로스 타시다가 벤츠 처음 타셨을 때 아마 와이퍼 조작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벤츠를 거의 뭐 한 지금 20년 가까이 타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차의 와이퍼 조절 방식이 더 헷갈리거든요. 이게 P잖아요, 그죠? 네. 저한테는 이게 뭐냐면은 클래식, 빵빵한 경적 위치예요. 예전 프랑스 차들이 여기가 경적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게 나라마다 이 차 만드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 거예요. 브레이크는 굉장히 이 페달이 예민하지는 않은데 페달에 유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달이 딱 그냥 정확하게 작동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정확히 말하면은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어제 여러분 구형 코란도, 그러니까 여기서 구형 코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형 코란도와 제가 생각하는 구형 코란도가 지금 달라요. 80년대 코란도. 그래서 제가 탔는데 오랜만에 탔더니 놀라운 게 뭐 엔진 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브레이크 페달이 왜 이렇게 깊은 거야. 왜냐면 드럼식이잖아요. 드럼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 디스크 브레이크가 좋은 점이 패드와 로터의 간극이 항상 아주 좁은 간극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드럼 타입은 거기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시 채우려면 페달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4바퀴가 다 드럼으로 된 차를 타보신 분이 여기 안 계시겠지. 뭐 물어보는 내가 잘못됐다 이거는. 4바퀴가 다 드럼으로 된, 드럼 브레이크로 된 차가, 물론 큰 트럭들은 그렇지만 그거는 공합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로 하고, 일반적인 차에는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기아 세레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농사에 쓰는 차인데 못 보셨어요? 기아 세레스. 그게 제가 많이 아는군요. 4륜 구동 트럭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마츠다 차였는데
그 차의 초기형이 4바퀴가 다 드럼 브레이크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드럼 브레이크는 제동력이 약한 게 아니라 제동이 시작할 때까지 그 푹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한 번씩 경험하고 나면 땀이 그냥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비포장 도로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차의 지금 사전 디스크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유격이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벨로스터에는 어느 정도 소유하셨었어요? 6개월 소유했어요. 6개월 사셨어요? 그러면 벨로스터 타고 트랙 한번 갔다 오셨어요? 2번 정도 갔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강요가 있었습니까? 저도 뭐 평소에 타면서 네. 이게 제가 허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차가 아무래도 나쁘게 말하면 승차감이 그냥 안 좋은 차다 보니까 예. 허리가 뭐냐 아픈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네. 가족 다 같이 있을 그런 예. 패밀리카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예.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로 바꿨어요. 아, 그렇군요. 패밀리카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뒤에 앉아본 바로는 이것도 뒷좌석은 크게 칭찬받기 힘들겠어. 아니, 공간은 넓은데 의자가 너무 평면이라 가지고 앉았는데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하고 누님이 벨로스터에 한번 놀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굉장히 좋게 느껴질 거예요. 더 이상 좋은 차만 안 태우시면 돼요. 뭐 E클래스 이런 거 안 태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E클래스 같은 거 한번 타보시고 나면은 야, 우리는 벤츠인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 뒤에서. 그냥 가격도 이게 지금 E클래스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럼 벨로스터로 트랙 하셨을 때는 어떻던가요? 죄송해요. 차가 수동이었어요? DCT였어요? 수동이었습니다. 아, 수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욕먹을 만하네. 자기 혼자 타겠다는 얘기였잖아. 다른 사람도 가끔 타야 되는데. 트랙을 갔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그 차로? 재미있다 정도? 예.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경차도 재밌어요, 트랙. 아, 예, 그쵸. 네, 다 재밌어요. 조금 더 빠른 건데 재미가 두 가지죠. 그냥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내가 막 원하는 대로 탁 컨트롤이 될 때 지금 재미가 있고, 또는 똑같은 차로 내가 남보다 더 빨랐을 때의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남보다 더 빠른 차로 더 느린 차로 출발했을 때는 그건 재미없는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반칙하는 것 같은 기분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차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벤츠 같은 경우 어떤 차, 제가 얼마 전에 참 보니까 C클래스부터는 소모품이 무상 교환이 되는데 B클래스까지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또 엔트리 모델은 또 그게 안 된다고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거는 그래도 GL도 그러면 B라서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혹시 이건 GLB라서 아니까 그냥 우리가 A나 B는 싸니까, 하지만 이건 가격이 이미 E클래스인데 그래도 안 되냐 이거지.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일단 알고 있기로는 안 예. 되고요. 이제 뭐든지 이제 무상 소모품 교환은 없는 걸로 알고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DCT가 다 좋은데 정차할 때 진동이 굉장히 불쾌하네요. 그 아반떼, 우리 그 아반떼 스포츠였나요? 그거는 출발할 때 진동이 심해서 불쾌했는데 이 벤츠의 DCT는 정차할 때 진동이 굉장히 불쾌해요.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오래 물고 있으려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탁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엔진 브레이크가 풀리는 걸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싫어해. 이 디지털 계기판은 이 속도가 지금 중간에 크게 표시되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디지털의 장점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을 갖다가 지금 계속 아날로그처럼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래야 되냐는 거야. 그냥 디지털은 디지털의 장점을 살리자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두 가지 모드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날로그 모드, 그러니까 아날로그처럼 보이는 모드, 그 다음에 완전 순수한 디지털 숫자만으로 보이는 모드가 따로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안 해주지? 그거 별거 아닌데 틈이 떨어져서 안 해주나요? 현대는 그러고 보니까 현대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쉐보레도 하잖아. 그죠? 모드 바꾸면은 막 바뀌잖아요. 그거를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SUV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스티어링의 이 유격이나 조작감은 거의 요즘은 승용차랑 다름이 없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예전 이런 SUV들은 다 흐느적 하고 다녔어요. 유격이라고는 1도 없는 스티어링 감각을 보여주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차 무게에 비해서 주행할 때 무게감이 별로 안 느껴져서 이거 막 과속하다가 급제동하면 의외로 잘 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가 나빠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무거우면은 어차피 타이어 접지에 한계가 있거든. 그런 좀 느낌이, 저는 좀 무서워서 보시다시피 지금 공공도로에서 탁 법정 속도를 준수하잖아요. 저는 이게 법을 지켜야겠다는 준법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안전해야겠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딱 적절하고 안전해 보여요. 그야말로 이거 심지어 지금 노면이 별로 좋지 않은 길을 가잖아요. 네. 근데 와 진짜 잡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노면이 오니까 승차감도 좋네. 돋보여요 지금 승차감이. 근데 바퀴가 이게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나쁠 수가 없지. 오! 지금 제가 급가속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차들이 와가지고 이 흐름을 타려면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대단한데요 가속이? 지금 이 무거운 차에 지금 우리 4명 탔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이거 뭐야, 이게 약간 스포츠카 필이 나요 지금 엔진 소리는. 그런데 코너를 돌아보면은 역시나 그냥 SUV 맞네. 지금은 그러면 잠깐만, 벤츠에 GLB가 아니라 B클래스가 있나요 지금? B클래스는 없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죠. GLA가 있고 A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왜 B는 없지? 심지어 A는 CLA까지 있잖아. 근데 B는 없어. 나오겠죠? 뭔가를 아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것도 국내에는 2020년에 데뷔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2019년도에 데뷔했는데 얘가 1세대 모델이야. 이 세상에 어떤 차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디 이상하네. B를 먼저 내놓고 GLB를 내놨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B가 지금 없단 말이죠. 예,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벤츠의 정책을. 가속할 때의 그 엔진음은요 산타페 디젤의 엔진음과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실망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반대로 그만큼 산타페가 잘 만들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산타페 디젤 같은 경우는 서 있지 않고 주행할 때는 디젤이라는 느낌 잘 못 느끼거든요 요즘은. 근데 이거는 서 있을 때는 가솔린 차인데 주행하면 디젤 같아. 대신 연비를 봐서는 디젤 같은 게 맞는데 디젤만큼의 연비가 나오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우리가 SUV를 사면은 국내에서는 당연히 디젤차를 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기 저항도 크고 차도 무거워서 연비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젤차가 아닌 가솔린 모델이 원래는 있었던 거 아시죠 현대에도. 근데 정말 그 판매되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뭐 이 정도의 가솔린 차량도 이 정도의 연비라면은, 그리고 또 이 정도의 저속 토크 또는 가속 성능이면은 굳이 디젤차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노래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이게 최신차가 되면서부터 오디오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디오가, 제가 지금 우리가 FM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음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분은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좋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좋다 그러냐면은 뭐 고음이 특별히 선명하거나 저음이 특별히 강조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주파수가 그 위상이 가지런한 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음이 산만하거나 퍼지지 않고 또렷하게 난다는 거죠. 또렷한 것도 또 좀 지나치게 강조해서 또렷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이 차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면서 매우 유연하고 부드럽고 선명하고, 하여튼 그 오디오가, 고급 오디오가 갖춰야 될 덕목을 지금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놀라운 거는 제가 얼마 전에 GLA도 타봤거든요. GLA도 또 그렇더라고요. 차에서 이 정도 음악 수준이면은 이게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은, 자동차에 있는 오디오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집에서 쓰는 오디오들은 의외로 발전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이파이, 그러니까 하이파이 음향 장치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음향 장치는 발전하고, 아니 거기서도 발전한다고 할 수 없는 게, 거기 동호회를 가봐도 빈티지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자꾸 빈티지 옛날 것 같다라고 더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비록 뭐 국산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이 집에 전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어서 집에서 다 음악 들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 전축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그럴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에서 보충할 수 있잖아요. 왜? 차의 오디오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동차 오디오가 이렇게 좋아져 버리니까 홈 오디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젠 자동차 오디오의 성능을 따라올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홈 오디오들이 다 집어쳤나? 근데 이제 이 오디오가 지금 이 벤츠만의 일관된 느낌이 있거든요. 요점이 좀 벤츠가 대단해요. 이 순정 오디오가, 이 벤츠 지금 순정 기본 오디오잖아요. 이게 지금 옵션으로 뭐 하신 거 아니죠, 오디오? 예. 음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박스타 기본형 있죠. 포르쉐 박스타 기본형 오디오보다 이게 더 좋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카 오디오를 혼자 운행할 때 주로 많이 듣거든요. 혼자 운행할 때 노래 크게 들어보면은 막 너무 신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저희 리뷰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홈 오디오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들을 만한 게 이 벤츠의 순정 오디오예요. 정말 난 뭐가 좋은가 하면은 살짝 기름진 듯한 매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실제 음에 가깝냐고 하면은 그거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사람을 상당히 기분 좋게 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W204 이후부터 벤츠 오디오들이 이런 음을 내기 시작해요. 여기도 오디오에도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 중인데 음질은 좋아져야 되거든요. 결국은 기술이 이제 그런 데 투입되고 있는 거지. 그럼 옵션 오디오를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나요? 이 차에는 아마 국내에는 옵션이 네, 따로 옵션, 없을 네. 걸로 알고 있고, 벤츠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버마스타가 들어가죠. 독일제 버마스타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아마 버마스타 오디오 케이스거든요. 버마스타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버마스타는 홈 오디오에서도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이긴 한데 의외로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 팬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버마스타는 원래 앰프 전문이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주 옛날에는 프리앰프, 그 다음에 파워 앰프가 유행했는데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요즘은 스피커도 만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지금도 광고 문구에 있을 수 있겠다. 뭐 스피커 몇 개 썼냐를 광고 문구에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차에 18개의 스피커를 달았다 이러면서 막 그런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피커를 여러 개 달게 되면은 각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들이 서로 위상 차이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에는 제대로 된 거 딱 몇 개만 다는 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커가 여러 개 달린 거 가지고 좋은 차를 만들었다고 과시하는 거는, 그건 그냥 맞는 사람의 상술일 뿐이야. 실제 성능하고는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피커 개수를 최소한으로 다는 차들을 좋아해요. 이 차도 문제가 너무 직진성이 좋아서 이 일반 크루징에서 너무 안심감을 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과속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차예요. 그렇죠? 고속도로 가서 계기판 안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한다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최고속도를 자꾸 줄여가는 방향인데, 이거는 자꾸 과속을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이 송풍구가 3개가 된 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네요. 바람이 술술 잘 나와요. 그걸 2개 있을 때는 조금 싸울 수 있거든, 너무 더울 때는. 근데 중간 거는 조금 많이 더운 사람이 써 이렇게 양보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자동 변속기의 감각을 선호하시는 분은 이 DCT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분들은 얘 차가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 일단 덜컹거리면 싫어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직진 주행성이나 코너링 성능은, 주행 성능 자체는 전반적으로 저는 GLK에 못 미친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GLK는 앞쪽 서스펜션도 스트러시긴 하지만 이렇게 로함이 2분할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종배치 엔진의 후륜 구동이었잖아요. 그 후륜 구동이 주는 차분함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륜구동 베이스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그 점은 못 미쳐요. 그렇더라도 앞이 이게 무겁긴 한데 차가 길잖아요. 그 바람에 뒤에도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전륜구동 특유의 앞이 무거운 느낌은 또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전체적으로 무거워.